이번에는 교재 1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다. 18페이지. 파트 2. 특수 경매 입문을 위한 권리 분석. 이렇게 제가 잡아놓고 설명을 조금 아까 얘기한 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님, 부동산을 산다 했죠. 그러면 부동산을 사면은 제가 돈을 내고 제 이름으로 등본들 올려오죠.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등본을 올려오는 것 말고는 나한테 오는 이득이 뭡니까? 제가 돈을 주고 부동산을 샀잖아요. 2억 주고 샀어. 등본을 올렸어. 그럼 나한테 오는 이득이 뭐였죠? 그 이득은 사용의 권한이에요. 부동산은 무슨 권한이다? 사용의 권한이다. 따라서 서류상으로 아무리 인수가 없더라도 현황에 의해서 내가 점유를 할 수 없으면은 그것은 내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강사님 차 갖고 계세요? 차 없어요? 없는 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 차를 갖고 있는데 차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세금은 내가 내고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쓰지 못하면 내 자동차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자동차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도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내 차나 마찬가지거든요. 부동산도 자동차 똑같이 마찬가지. 부동산을 내가 사서 등기부 등본에 올려놓고 내 걸로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내가 점유하고 사용을 해야지 그 돈을 낸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은 점유로 완성되는 것이지 등기부 등본에만 올라있다고 내두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특수경매는 내가 사서 등기부 등본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점유할 수 없는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게 어떤 거냐? 제일 첫 번째 뭐죠? 지분으로 돼 있는 거. 지분으로 돼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거의 4분의 1 지분, 5분의 1 지분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 아파트의 지분으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는 불가능하죠. 물론 2분의 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소송을 해서 그 점유권을 회복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지분으로 샀을 때는 점유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분으로 투자했을 때는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도가 가능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내 지분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러면 나는 민법에 의해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 그분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다 그러면은 내 지분을 살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권리 분석을 해서 지분의 투자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토지만 매각, 건물은 매각 제외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땅은 내가 샀는데 건물을 다른 사람이 내 땅에다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용하는 것이 내가 등기부 등본에 내 땅이라고 올려놨다고 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지상권이 있을 수도 있고 차지권이 있어서 매수 청구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내가 점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에 특수경매에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현재는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땅에 대한 점유와 사용권이 없지만은 건물 주인과 협상을 통하든지 소송을 통하든지 해서 사용의 권한을 다시 찾아오게끔 되면 감정가 정도로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전입자가 있다 그랬죠. 세입자가 있고 전입자가 있는데 기준거리보다 앞서 있는 전입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세입자인지 전입자인지 모르고 법원에다가 내가 전입자라고 그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통보하지도 않고 기준권리보다 앞서서 있다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아놓고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전입자가 있다 보니까 인도 명령도 받아주지 않을 수 있고 또는 그 사람이 대항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지를.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해준 데서 가서 알아보면 알아볼 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설정을 하지 않고 강제경매로 나올 수가 있죠. 강제경매로 나왔다고 할 때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예전에 조그만 시골 동네 이렇게 서울에 아파트 있는데 말고 시골 동네에서 다세대 이렇게 있어서 나온 것이 있었을 때 그때 그 동네에서 이장한테 가서 그 집에 경매로 나왔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그거 누구 뭐 옛날 그 저기 뭐야 누구야?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족이고 누구였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보니까 그때는 입찰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 이것이 세입자인지 그냥 전입자인지를 알 수가 있고 얼마의 전세가 들어가 있다는 걸 보고를 하지 않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 무조건 전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제가 이게 세 개가 그고 또 하나 우리가 하는 것은 땅은 인허가가 핵심이죠. 인허가가 어떤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지적법상 도로가 없으면은 건축 인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지적법에 의한 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인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도로는 지적법상 도로로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될 수 있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있어야지 인허가를 받는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지만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아니고 지적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는 땅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건축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도로가 있는 땅을 찾아서 인허가가 안 나는 것을 인허가를 내서 매도를 하는 것도 특수경매의 하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부분 보면 네 가지입니다. 지분경매, 건물매각 제외,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전입자, 그 다음에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없는 그러나 건축법에 있는 도로가 있는 이러한 땅을 찾고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지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농지증을 안 해준다. 불법 건축물이 안 해준다 했을 때에 일반 매매는 원상 복구 후에 농지증을 발급해 주지만은 경매로 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나서 내가 원상복구하겠다는 각서하에 농지증을 해주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에 행정소송으로 해서 농지증을 발급받고 원상복구 시켜놓고 매도할 수 있는 이런 농지를 고르는 것이 제가 특수경매의 추천물건 중에서 기본이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자, 권리분석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죠? 인수와 소멸 이렇게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 인수와 소멸이 있고 현황에 대한 인수와 소멸이 있는데 현황은 소멸이라는 건 없죠. 그냥 나가서 아무 때든지 내가 점유할 수 있으면. 근데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점유할 수 없을 때는 무조건 인수다 보니까 말로 해서 나가라고 하든지 인도명령에 의해서 나가라고 하든지 소송에 의해서 나가라고 하든지 뭐 뭐든지 해서 처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등기부 등본산에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인수가 뭐라 그랬죠? 가등기, 그 다음에 뭐죠? 가처분, 그 다음에 뭐 있죠? 전세권 있는데 전세권은 없앨 수가 없고 가등기나 가처분은 제척기간에 의해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해놓은 것은 10년, 가처분은 3년이 지났다 그러면 소송에 의해서 가등기와 가처분 인수를 하지 않고 소멸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 법률 사전, 법률 용어 사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제가 제척 기간에 의해서 한 것을 제가 옮겨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권리의 일정한 존속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결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와 유사하다. 소멸시효가 있고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시효의 중단으로 기간이 갱신되나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다. 시효 중단. 자, 보십시다. 사장님, 우리가 채권 채무 관계가 있죠.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내가 뭐 상법에 의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단기 3년이거든요. 근데 3년 동안 돈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소멸시효 중단으로 해서 그냥 그 채권 채무 관계가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3년이 되기 전에 돈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또 3년이에요. 또 3년 지나기 전에 또 달라고 그러면 또 3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척 기간은 그거 없이 자기가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제척 기간은 그냥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시효 중단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제척 기간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척 기간은 뭐가 없다? 중단이 없다. 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원형하지 않으면 법원에 따라 재판할 수 없으나 제척 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고 법원 이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즉 가등기를 해놓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에서 소송을 하면 판결문으로 해서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처분 해놓고 소송을 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은 그 가처분은 제척기간에서 소멸시켜달라고 재판장이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시효 중단이라는 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을 때 가처분 3년이 지났으면은 소송을 해서 없앨 수 있다. 가등기는 선순위 가등기 했을 때는 10년이 지나면은 없앨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전에 특수경매 실전 사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전부 다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전사는 지금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재 33페이지입니다. 제가 부산에 갔을 때인데, 부산에 있는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제 강의를 듣던 수강생 한 분이, 제가 양평에 땅을 하나 낙찰 받았는데 인허가를 내려니까 인허가를 안 해주는데, 이게 왜 어떻게 안 해주는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가 추천한 건 아니고, 제가 토지 개발하고 도로에 대한 것을 강의하러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다 물어보길래, 그러면 그 낙찰받은 사건 번호를 제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내라 해가지고 문자로 보내서 제가 그걸 보고 그거를 해결했던 사례입니다. 이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이건 해결하면서 처음부터 건물에 가서 인허가를 받는 것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명도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실전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어느 땅을 낙찰받아서 무허가 건물이 있고 있는 걸 다 철거하고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내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의 과정을 전부 다를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건물 매각 제외해갖고 100평입니다. 근데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뭐가 있죠? 컨테이너로 주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4억 9,600짜리가 2억 30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보면 2억 3,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인허가는 안 난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이겁니다. 요 땅을 낙찰 받은 거거든요. 요 땅을 낙찰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여기까지 있죠. 786-16이 있죠. 786-16번지가 786-16번지가 개인 땅이죠. 개인 땅인데 개인 땅에서 얼마? 900만 원이었다가 7천만 원으로 등기 이전을 했죠. 요 땅에 786-16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인허가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786-16번지에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허가가 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 786-16을 지나야지 우리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786-16의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가 이게 이 땅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786-16이죠. 786-16이죠. 근데 여기 뭐로 돼 있죠? 뭐로 돼 있죠? 도로구역. 도로구역이라는 얘기는 도로법을 적용받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법상 도로법인 도로가 있고, 사도법에는 사도가 있고, 지적법에는 도로가 있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데,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보게끔 되면 여기 뭐라고 나왔죠? 도로구역, 도로라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제가 왜 안 해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양평에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저한테 강의를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다가 이 땅이 왜 인허가가 안 나는지 양평에 계시니까 군청 담당자한테 가서 잠깐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다음 주에 오셔서 하는 얘기가, 제가 물어봤는데요, 그 알배기 땅이네요. 그 사용승낙 받아야 된다 그러고 거기 보면 미불용지라고 하네요. 미불용지. 미불용지가 뭐죠? 미불용지. 미불용지, 이거 간단한 겁니다. 요 도로로 수용이 돼 있죠. 도로로 수용되면 감정평가에서 도로로 수용된 만큼을 돈을 지불합니다. 근데 감정평가에서 돈 지불한 것이 나 너무 적다, 나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하게끔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은 양평군에서 수용을 하는데 양평군에서 감정사를 지정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지불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이의 신청을 하게끔 되면은 양평군청에서 뭐라는 좋다. 그러면은 법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수용당하는 당신이 감정평가사를 하나 지정을 해서 감정을 해라. 그러면 양평군청에서 감정한 거하고 수용당하는 쪽에서 감정한 거하고 두 개를 합쳐서 평균을 나눈 것을 가지고 지불하는 것이 임마에 법이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 그냥 돈 안 받겠다. 나는 도장 못 찍어주겠다. 하게끔 되면은 법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 보상 금액을 은행에다가 공탁을 시킵니다. 공탁을 시키고 수용하는 거예요. 미불용지라는 얘기는 공탁을 시키고 수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인은 누구예요? 양평군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불용지인데 담당 공무원이 토지주의 사용수락을 받아와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주장을 한 겁니다. 제가 미불용지라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건 부당한 요구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얘기하면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겠다고 갔었습니다. 가서 왜 이걸 가지고 인허가를 받으라 그러냐 했더니 무조건 땅 주인의 사용수락을 받아오라 그래서래 제가 이거는 도로법엔 도로고 수용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옥신각신한 소리가 조금 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 담당 공무원이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알으니까 2층에 건설과에 가서 수용하는 과를 날 데리고 가더라고요. 여기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2층에 건설과에서 이렇게 보더니 아 이거 우리가 제가 이게 미불용지면 여기 저기 뭐 수용한 땅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아 이거 수용한 땅 맞고 그 1층 건축과에서 그 사용 승인 해달라고 도장 찍어달라고 우리가 무조건 도장 찍어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그 부산에 있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인허가를 미리 받아두자 해갖고 건축설계 사무실에다가 맡겼던 겁니다. 맡겨서 제가 거기에 있는 분이 나보고 이 교수님이 가서 좀 계약을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그 여기에 있는 건축설계 사무실에 가서 제가 이제 땅 주인이 이제 방 누구고 제가 대리인이 이종실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 일반적으로 일종 근생 사무실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이거 뭐야 계약서를 쓴 거죠. 계약서를 쓰고 현황 측량시 그 현황 측량본은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786-16 786-16이 아까 요 땅이지 않습니까? 786-16 땅이잖아요. 이 땅에 대해서는 내가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고 군청 협의 끝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 문제 하지 말고 인허가를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뭐 15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이게 옛날이죠. 지금은 한 300만 원 정도 달라고 할 텐데 그 2013년도면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약 10년 전에 150만 원을 그러니까 200만 원을 그때 달라고 할 때 한 50만 원만 깎읍시다 그랬더니 아 그러십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 내가 부산에다 전화를 걸어서 50만 원 입금시키고 100만 원을 가진 잔금 내놓고 인허가를 받아달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뭐 얼마나 걸립니까? 한 보름 걸리면 됩니다 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설계사무실에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이 왔냐면은 지금 아까 보면 여기에 건물이 없었죠. 이렇게 컨테이너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서류상으로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실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 건물이. 그렇기 때문에 멸실 신고를 해야지 인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멸실 신고를 안 해도 인허가를 내주는 게 있고 멸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지 인허가를 내주는 게 있는데 먼저 건물 주인과 현재 새로 건물 짓는 사람이 같으면은 멸실 신고 안 하고도 허가를 내줍니다. 왜?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데 자기가 집을 지려면 먼저 거를 자기가 허물고 자기가 지어야 되는 건데 주인이 같으니까 만성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건축허가 신청하는 사람하고 먼저 건축물 주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건물을 허물어야지 새로 신축할 수 있는데 지금 현황을 가서 보면 건축물이 없어도 서류상으로는 건축물이 있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청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건축허가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니까 이 건축물 관리장을 멸실을 해주셔야지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멸실 신고는 군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문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문면에 갔는데 우리는 건물을 낙찰받지 않고 땅만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면 땅 주인이 멸실 신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멸실 신고를 하러 갔더니 멸실 신고서 여기다 작성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멸실 신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하고 멸실 신고를 받으라니까 저보고 제 신분증을 달라고 신분증을 줬더니 그분이 이 서류를 이렇게 보더니 당신은 땅 주인도 아니고 건물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멸실 신고를 하십니까? 제3자는 멸실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가 그래서 내가 아니 대리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건물주 대리인입니까? 땅 주인 대리입니까? 그래서 내가 땅 주인 대리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 둘 다 멸실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건물 매각조에 땅만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건물을 허물기 위해서 내가 가서 멸실 신고를 하고 땅 주인도 건물 주인 말고도 멸실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멸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멸실 신고는 받아는 주는데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해야 되는데 대신해서 왔다 그러면 위임장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부산에다가 전화를 걸었죠. 내 이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가르쳐주고 나한테다가 이 건물을 멸시한다는 위임장을 도장 찍고 인감증명 첨부 하나 해서 등기우편을 우리 집에다 보내줘라 했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등기우편이 왔더라고요. 등기우편을 가지고 제가 멸시 신고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토지주인의 대리인으로 멸시 신고하러 갔기 때문에 멸시 신고는 받아주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신청하신 멸실 신고를 제가 처리하려고 가봤더니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은 없는데 거기에 무허가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셨더구만요. 컨테이너를 치워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놔야지 멸실 신고를 받아줄 수가 있고 저는 멸실 신고를 첨부해서 서류를 제출할 때 제가 현장에 아무것도 없는 사진을 찍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없애주십시오. 할 수 없이 그 컨테이너 주인을 찾기 위해서 제가 부산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 부산에 계신 분이 그 우리 땅 바로 맞은편에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 주인이 자기네 그 음식 먹으러 온 사람 주차장을 사용할까 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받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컨테이너 주인이 누구 아냐고 물어봤더니 누구 안다 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주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컨테이너를 치워달라고 얘기를 해서 컨테이너를 다 치우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용문면에다가 전화를 해서 컨테이너를 치웠으니까
멸실을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갔다 와서 멸실 신고 처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계 사무실에다 다시 전화를 해서 멸실 신고가 처리됐다니까 인허가를 내주십시오 했더니 설계 사무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직 멸실 처리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용문면에서 멸실 처리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인허가를 낼 때 멸실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용문면 담당자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참 이상하네요. 제가 분명히 멸실 처리 다 해서 군에다가 넘겼는데 군에서 그럼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군의 담당자가 누구니까 그리로 전화해 보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용문면 담당자가 가르쳐준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시 군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여자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멸실 처리했다는데 아직 처리를 안 해줬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박대성님 그 대리인 이종실님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제가 지금 막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를 하셨네요. 멸실 신고는 건축주도 할 수 있고 토지주도 할 수 있는데 신고는 건축주만 할 수 있고 토지주는 멸실 신고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멸실 요청서입니다. 근데 제출하신 걸 보니까 멸실 신고서 땅 주인이 대리를 하고 멸실 요청서에다 하지 않고 멸실 신고서다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오셔서 멸실 신고서에서 멸실 요청서를 좀 바꿔 써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계사무소에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담당자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 대신에 당신이 지금 가서 설계사무소에 다시 써줄 수 있냐 했더니 그런 거는 우리가 다시 써도 되니까 제가 써서 해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며칠 있다가 건축허가 났다고 합니다. 자, 건축허가 난 건물입니다. 우리가 땅이 보시게끔 되면 이 땅이 1번하고 2번 두 개가 다 우리가 낙찰받은 땅입니다. 근데 사실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 우리 땅에 이 집하고 이 집이 넘어와 있죠. 근데 여기에 여기에는 보면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컨테이너가 있었고 여기 일부 넘어왔고 일부 온 겁니다. 근데 여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지금 이만큼으로 돼서 이렇게 밀려 있더라고. 측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집도 나와 있고 이 집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황을 없애지 않으면은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에 집어넣지 않아서 그 땅이 건물이 넘어 있는 땅 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 적용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땅에 점유하고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허가를 받으려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는데 다른 사람 땅이 우리 땅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 땅을 빼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요 뒷집으로 여기 보면 요 뒷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여기 우리 땅에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고 이 통로를 붙여서 막아서는 안 됩니다. 막지 않고 이거 빼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빼고 막지 않는 걸로 해서 요만큼을 가지고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겁니다. 자, 인허가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걸 집을 지려고 인허가를 받은 게 아니죠.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를 안 내준다니까 우리가 이게 인허가를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팔 때도 우리가 지금 보면 지적성 도로가 없어서 인허가를 안 내준다 그러면 우리가 인허가를 받아서 인허가를 받은 걸 갖고 땅을 팔 때 건축주 명예 변경을 해서 인허가와 땅을 같이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지의 땅을 우리가 반값에 낙찰을 받으면은 매도할 때는 인허가가 났냐 안 났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허가를 내서 팔을 때는 땅 주인에게 땅도 매도를 하고 허가권도 같이 넘겨줘서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는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자면 그 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씩 2번을 연장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언제 팔리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허가가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이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가를 취소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은 착공계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다 연락해서 이 허가는 1년 이내에 착공하자면 취소되고 6개월씩 2번 연기를 하고 6개월씩 2번 연기해서 2년 이내에는 착공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연장 안 받아주고 무조건 취소시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착공계를 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공사를 하려면 통로로 지나다녀야 되죠. 통로를 지나다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을 여기에 이 땅을 허가시 보도를 지나서 일로 우리 땅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건축 허가 착공 시에 여기에 보도 전용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설계 사무실 보고 착공계를 내달라고 그랬더니 보도 전용 허가를 내야 된다 해서 보도 전용 허가 내달라고 그랬더니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보도 전용 허가 내는 것은 측량사가 측량을 해서 면적을 집어넣어서 도면에 의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설계사는 측량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측량 설계사무실에서 해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런 경우에 보면 토목 설계사무실하고 건축 설계사무실이랑 같이 협동을 해서 건축허가 만든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럼 여기 설계사무실에서 같이 손잡고 하는 토목 설계사무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럼 거기다 전화를 해놔줘. 내가 지금 가서 계약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그 토목 설계 사무실과 근생 진입도로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낼 때 이것도 또 뭐야? 100만 원에 내서 요 부분 냈고 요거 허가를 요걸 도로 점용 허가를 내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저한테다가 도로 점용 허가가 났습니다 하더라고요. 도로 점용 허가가 난 걸 나보고 찾아가라 그러길래 나한테 필요 없다. 토목 설계 사무실 보고 그 건축 설계 사무실에다가 도로 점용 허가 난 걸 갖다 줘라. 그러니까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는 걸 갖고 거기서 착공계를 내주는 겁니다. 이게 가끔 가다가 경매를 보게끔 되면 실질적으로 착공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착공계 내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허가를 주기지 않기 위해서 착공계를 낸 건데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이 착공계 허가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경매로 나왔지 않습니까? 경매로 나오면 새로 낙찰 받은 사람이 담당자한테 가서 착공계를 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착공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착공계 냈어도 이 허가는 취소시켜 줍니다. 근데 만약에 바닥공물이라고 쳐서 실질적으로 착공한 게 있으면 경매로 낙찰 받아서 땅을 내 걸로 받았어도 그 착공계 내고 허가 낸 거는 취소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찰 받은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1억원을 받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땅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끔 되는데 그때 그 인허가를 우리한테 바꾸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매각을 할 때 바닥공무리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건축허가 넘겨받는 거죠. 근데 매각에 포함하지 않으면 낙찰받은 땅만 갖고 그 허가를 받아서 바닥공무리 쳐는 사람이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내 땅을 사용하는 지료를 내놔라 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의 허가권을 내가 넘겨받든지 아니면 그 바닥공무리 쳐놓던 걸 철거를 하든지 해서 내게 인허가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낙찰을 받고 났는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아빠 요 땅이 나중에는 이름이 아까 우리가 낙찰받아서 인허가 낼 때는 아까 개인 땅이었는데 이제는 뭐야? 군유지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아까 여기 옆에 보면 건물이 침범해 있었죠. 뒤에 건물이 있고 앞에 건물이 있었는데 뒷 건물은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 내가 왜 이 땅을 낙찰받았냐 그랬더니 그 부산에 있는 스님이 그러더라고. 아 여기 고향이고 여기 선산에 고향에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다 선산에 계시고 이 동네 사람 잘 알고 고향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 빈집도 주인이 누군지를 알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빈집 주인한테 전화했더니 그건 아무 때든지 철거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아까 앞집 있었지 앞에 집은 인물 좀 넘어왔거든요. 일부가 넘어온 거예요. 일부가 넘어왔는데 제가 낙찰을 받고 그거를 그 집을 찾아갔더니 아들이 이제 있고 엄마가 있는데 아들한테 내가 얘기해서 이 건물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거 어쨌더니 그 아들이 나보고 아우 우리 엄마지만요 대화가 안 되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엄마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아이고 난 거기에 끼지 않으렵니다 그랬더니 얼른 바로 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넘어왔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벼락같이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이 집에서 살고 있고 그렇게 넘어갔다는 소리는 듣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무슨 소리냐? 못 나가겠다.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땅을 샀으면 점유를 해야 된다 그랬죠. 점유를 누가 하고 있죠? 옆집에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철거하고 나가라고 해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냈는데 나오지도 않았고 무시해가지고 뭐해? 그냥 무변론식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을 받았는데도 철거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을 하자면 뭐해? 대체 집행 신청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다시 판결을 받았는데 고치지 않는데서 대체 집행 신청을 해서 대체 집행하라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용문면의 법원에 가서 집행관들이 우리의 땅에 넘어온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겠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한 2번인가가 나가서 거기에 있는 그 살고 계신 여자분 노인네를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했더니 똑같이 집행관한테 내가 시집 올 때서부터 이 집에 살아갖고 넘어갔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얘기를 했어도 그 집행관들이 측량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온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진해서 철거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몇 월 며칠 와서 이거를 철거하겠습니다. 해갖고 2번인가 가서 얘기하고 그러고도 안 나가가지고 집행관이 가서 철거를 하고 잘라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 땅을 다 찾아가지고 지금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사건 하나가 맹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건물은 없는데 건축물 관리장은 있었고 건축물 관리장을 멸실하고 났더니 거기에 현황이 창고가 있으니 그 컨테이너가 있으니까 컨테이너 치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축 인허가를 받고 나서 침범한 건물을 다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대체 집행까지 하는데 3년 반 걸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낙찰을 받으신 분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가봤더니 그 사무실을 만나는데 그 부산에 있는 그 빌딩을 한 10몇 층짜리 빌딩을 본인이 주인이고 그 사무실을 자기가 쓰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게 고향이기 때문에 이걸 좀 사줘야 되겠다고 사기 때문에 3년 반이나 걸려가지고 이걸 해결해도 경제적인 능력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한 것이지 만약에 일반적인 분이 이걸 투자의 목적으로 사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걸 집어넣고 3년 반이나 소송을 하고 시간을 끌고 만약의 경우에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당히 일반인들은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해결은 됐지만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권리 분석을 할 때, 특수경매 권리 분석을 할 때 시간이 1년, 2년 이상 정도 걸릴 것이다 하고 판단하면은 저는 요새는 추천을 잘 안 해요. 그걸 추천 안 해도 1년에서 2년 이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내가 이 어려운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건데, 이것이 우리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도로 때문에 허가가 안 나고 건축물 관리장이 멸실이 안 돼서 허가가 안 나고, 그 다음에 멸실을 했더니 현황이 컨테이너가 있어서 허가가 안 나고, 겨우 허가 났더니 우리 땅에 침범한 게 있어 그 침범한 것까지 다 처리할 때까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실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특수경매 인물들의 제일 첫 번째 사례를 한 거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제일 먼저 우리가 특수경매 인물다가는 아까 강제경매가 있고 임의경매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금 내기 전에 취하를 하게끔 되면 취하 동의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 취하 동의서를 강제경매 시에 내는 경우와 임의경매 때 내는 것과 이것을 가지고 제가 실전 사례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항공사진이랑 예. 도면사진이 브릿지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많죠, 그. 저기 북서쪽에 있는 파란색 지금 예. 저 건물은 지금 이 화면상으로 보면 침범이 많이 돼 있는데요. 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는 지적도상으로 옛날에는 그 평판 측량을 했고 지금은 항공으로 측량을 하거든요. 많이 다른데 이런 것을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도시 지역에서는 측량을 하게끔 되면은 옛날하고 측량이 달려도 현하고 맞춰서 측량해서 실제로 측량하면 도저히 이렇게 안 찍어져요. 이렇게 나간 걸로 안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간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가끔가다 이렇게 많이 침범된 거는 만약에 이 허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m씩 다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1m씩 다 밀렸을 때는 다 밀리게끔 측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강남을 개발했을 때가 70년대 개발했지 않습니까? 70년대 개발해서 측량한 거고 지금 측량하고 달라서 1m에서 2m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지금 만약에 1m씩 다 밀려가지고 이거를 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측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심 지역의 거는 현황하고 맞춰요. 크기는 똑같다 이런 얘기야. 밀리지만 않게끔. 근데 남의 거를 침범했다 했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인데 100평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는 침범했다 할 때는 침범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한 10년 전에 이 측량을 다시 조사했던 적이 있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100평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한 10여 년 전에 이 뭐 측량 여기는 불가 지역입니다 하는 경우는 이게 조사하는 지역이 돼갖고 100평을 갖고 있다가 90평으로 줄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면은. 예, 안녕들 들어가십시오.